안녕하세요. 2022 대입 수시 전형 대비 서울소재대학 분석 강의를 맡은 서울고등학교 교사 김선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소재대학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수시 지원을 6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6번 지원 전략에는 사실 상향 또는 소신, 적정, 안정이라고 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지도해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적인 대학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대학, 그래서 소신 지원이나 또는 상향 지원의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사실 6개의 대학 중에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대학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전형을 분석해 보고 그 전형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서울소재대학 분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중위권에 있는 대학에서 중상위로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 또는 중상위권인데 상위권까지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상위권 대학의 전형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소재대학의 첫 번째 주제 서울 상위권 대학인데요. 저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추천 전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대학의 추천 전형은 사실 이제 연세대가 재학 인원의 3%를 추천하다가 올해 5%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형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없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또는 재작년의 입시 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최고 상위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는 추천 인원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70%로 이 3개 대학 중에서는 서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3개 영역 3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3개 영역 3등급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변화점을 사실 아래 저희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수시를 지원함에 있어서 전년도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고 바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면접이 40%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2021 작년에는 3% 되는 학생들이 추천을 받았고 1단계에서 교과 40에 서류 60으로 3배수만 선발했었고 2단계 면접이 6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차이가 굉장히 전형 방법에 있어서 크게 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적 인원의 4%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에 비해서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1에는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면접 없이 교과 80에 서류 2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차이점은 면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년도의 면접 방식이 사실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의 영향력이 그리고 서류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세 학교가 사실은 전형 방법에 있어서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연세대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자, 연세대는 추천 전형에 있어서 내신 성적의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점수가 50%이고요. Z 점수가 50% 합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표준 편차가 적으면 Z 점수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1.5등급이다, 1.8등급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니면 너무 상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 전형의 내신 성적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자신의 점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학년 구분 없이 100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2021에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모두 20, 40, 40의 학년별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년 구분 없이 100%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개정교육과정의 영향일 것 같고요. 지금 3학년들부터는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아니라 A, B, C 성취도로 나오면서 사실 3학년에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보다는 성취도가 제공되는 진로 과목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신 성적의 반영에 있어서 3학년의 비중을 좀 강조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쵸? 3학년 1학기까지 고르게 내신을 반영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추천 전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전년도에는 3% 추천이었고 올해는 5% 추천이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면접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장에서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이루어지고요. 연세대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심은 면접이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 1단계가 감점될 때마다 4점씩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이 면접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네,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대와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고려대는 올해 모든 전형에 있어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수능 최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는 가장 변화가 적은 학교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새롭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이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저희가 참고할 때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전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가, 적용하지 않는가.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 두 개의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입니다.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에서 4개 등급 합 7, 자연 계열에서 4개 등급 합 8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가 사실 많은 대학들 중에서 가장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강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부만 제출한다는 것인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생부에 강점을 부각하던 일들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교 추천과 그다음에 종합전형의 모든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면접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교과 내신 80%, 즉 일반고가 강세를 이루는 그런 전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서류 20의 영향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추천 서류 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 역량 70,
플러스 인성 30입니다. 자, 자기계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70%나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성적으로 이미 확인이 된 바이고 자기계발 역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서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는 달리 학업부 수영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부 수영의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50, 자기계발 역량 30, 인성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학업부 수의 인문계열 최저가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6월 모평까지 보았을 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문계열 체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자, 수상에 있어서는 인성과 교과 관련 상은 제외하고 등위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밝혔고요.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 수상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 사례를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와는 다른 얘기이지만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지원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학생은 전 과목이 1.9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211, 22를 받은 학생이고요. 그래서 고려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국영수사 1.92, 단순하게 이제 등급만으로 사실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3개 학교 모두 다 지원했는데 서울대 경영은 일반 전형에서 1단계에서 바로 탈락을 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경영에 면접형에 52명 선발을 했는데 최초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학교 추천에서 122명을 선발하는데도 예비로 최종 합격하는 케이스인데 자, 1.9 정도 되는 이 학생이 사실 연대와 고려대를 봤을 때 저희가 고려대 모집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대는 예비이고 연세대는 최초 합격이다. 그러면 두 대학의 전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2021에 1단계에서 교과 40에 서류 60으로 3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에서는 면접 60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이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 20이지만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과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은 사실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또는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전형 방법에 있어서 서류의 비중이 높은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또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면접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면접 비중이 좀 적은 전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전년도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사실 경쟁률이 6.36대 1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58.8%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2.82대 1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고려대가 굉장히 강력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이 고려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추천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대학들은 거의 비슷한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강대가 비교과 10이지만 대부분 만점 처리가 되는 상황일 거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 20이 있다는 것이 앞에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정해서 3개 영역 3등급으로 설정을 했고요.
성균관대는 영어는 3등급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영역에서 2개 합 5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강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전형에 대해서 어떤 전형을 내가 선택할까, 어느 대학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아마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선발하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라고 하는 2개의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서강대, 한양대는 모두 학생부만 제출을 하고 성균관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이 제출 서류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100.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공통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강대는 학교장 추천에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본래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이 되면서 일반형으로 일원화되죠. 이렇게 전형이 통합이 되면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에 보시면 종합형 1차와 2차 입시 결과에 대해서 70% 컷쯤 되는 학생들을 성적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각 계열별로 제시를 해 놓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차가 그 교과 성적이 단순한 교과 성적은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차와 2차가 통합되었을 때는 사실 이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 저희가 경쟁률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이제 학생부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생부 안에 본인의 역량이 특히나 서강대 같은 경우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이 50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과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 과목별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취와 노력한 점, 그다음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안에서 이 학업 역량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잘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학과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어떤 경쟁률도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대학교는 사실 다른 학교들이 종합전형의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도 줄었지만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화여대 대학교는 고교 추천에서는 물론 이제 추천형이지만 370명에서 400명으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844명에서 889명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한 좀 독특한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다만 약학 계열에서 올해 이제 약대가 사실 이제 학부에서 선발이 되잖아요. 약학 계열에서 미래인재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수능 최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 밑에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미래인재 전형은 의예과와 약학 전공은 4개 등급합 5.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4개 등급합 5인데 수학과 과탐을 자연계열처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미래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미래인재와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끝까지 수능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추천 전형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네, 추천 인원 제한이 4개 학교 모두 다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0명, 경희대는 6명, 외대는 20명, 서울시립대는 4명입니다. 네, 이 학교들이 이제 각각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실 중앙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3기합 7입니다. 그리고 이제 앙성 캠퍼스는 2기합 6이고요. 경희대는 올해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가 2기합 5로 맞춰져 있는데요. 중앙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중앙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시립대만 교과 100이고 사실 중앙대와 경희대 그리고 외대는 모두 다 비교과가 반영되지만 예, 출결과 봉사이기 때문에 만점 처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봉사에 있어서는 만점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 전형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출결 상황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예, 손해나는 일 없이 교과 성적으로 예, 이 성적들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3기합 7입니다. 근데 이제 시립대를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추천 인원 제한이 4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추천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추천하게 되니까 이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중앙대처럼 3기합 7이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예, 경쟁률은 낮고 수능 최저는 높으니까 실제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전년도에 추천 전형은 아니지만 이제 인문계열에서 교과 전형 인문계열에서 최초 경쟁률은 8.7대 1이었지만 실제 경쟁률은 4.2대 1.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50% 내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연계열도 비슷하거든요. 최초 경쟁률은 13.1대 1, 실질 경쟁률은 5.1대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전형이나 추천 전형을 쓸 때는 정말 끝까지 수능에 힘을 써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대학에 합격하는 그 퍼센트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경희대는 고교 연계 전형인데 전년도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교과 80에 비교과 20이라서 사실 이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 되는데 전년도의 고교 연계 전형은 서류 70에 교과 30 그리고 수능 최저 미적용 전형이었습니다. 올해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전년도와 전형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는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그 전년도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대와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청 인재, 탐구형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모두 3가지 종합전형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서류 100으로 선발하던 전형이 올해 단계별, 그래서 면접이 실시되는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면접일을 보시면 12월 4일부터 5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희대랑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예, 12월 4일 면접과 12월 5일 면접에 있어서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경희대는 12월 4일 토요일이 인문계열이고요. 예, 중앙대는 12월 5일 일요일이 예, 인문대 경영경제가 예,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학과 그리고 계열별로 이렇게 면접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저희가 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빈치형 인재전형 같은 경우 면접에 있어서 학업 준비도 40, 서류 신뢰도 40,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20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1단계에서 3배수 선발이 4배수 선발로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두개와 한국사 5라고 해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엔 또다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대 전형별 입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다빈치형과 탐구형, 내가 어떤 전형을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보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합격자 평균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두 전형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좀 달라서인데요. 다빈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모두 다 20씩 고르게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으로 탐구 전공과 연결돼 있어서 한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조금 다빈치형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를 가지고 고민하실 때 어떤 전형을 써야 되는지 고민하실 때는 이런 평가 항목, 그 다음에 평가 항목에 이 배당되어 있는 이런 점수들, 그렇죠? 반영 비율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어느 게 더 적합할지 살펴보시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년도 자료인데요. 보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계고나 뭐 자사고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자면 요 2등급을 전후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저 합격자들, 까만색이 합격자이거든요. 이 합격자들이 보통 일반 계고이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4등급 전후로 되어 있는 4등급 후반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전년도 결과를 저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 내신 등급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 자체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학생이 합격한 그 자리를 그 점수의 그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입시 결과를 참고하신 다음에 우리 학생의 어떤 위치를 좀 가늠해 보시는 작업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평균점도 있지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구간의 성적 아이들이 보통은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외대와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원화되어 있는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국외대 서류형 같은 경우 서류 100, 그리고 면접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2단계 면접 30이 진행이 됩니다. 네, 학생부밖에 제출하지 않아요.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2배수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자, 면접일은 인문, 예체능 계열은 11월 27일, 자연은 11월 28일이고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교과 전형이 추천 전형으로 변형되었다. 그래서 학교당 20명을 추천할 수 있다. 근데 내신 반영 방법이 다른 학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환산점을 쓰거나 또는 원점수 환산점을 쓰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은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앞에서 봤던 연세대처럼 다른 방식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우리 학생들이 좀 유리한 점수인지 아니면 조금 불리한 점수인지 계산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의 선발 인원을 감소했고요. 서류형은 131명에서 288명으로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경쟁률 또는 입결 참고하실 때 유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감소했고 또 인원이 늘어났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모집 인원을 대해서 비교해 주시고 경쟁률의 추이도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립대학교에 저희가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립대학교는 굉장히 좀 전 친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각각 합격한 학생들의 그 평균 등급을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일반계고 학생들이라면 이 일반고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준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아니 학교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금 속상해 하시거나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각 학교마다 가지고 이제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생각해 주시고 저희는 지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붙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 그룹별로 기준이 되는 점수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는 아니고요. 사실 평균이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의 아이가 붙기도 하고 높은 등급의 아이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참고점에서는 요 정도 되는 등급의 어떤 구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자연계열의 성적이고요. 이런 자료들은 모두 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손가락으로 툭툭툭 클릭해 주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대의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비슷한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사실 저희의 유불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대의 추천 전형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학교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학교들 교과 100으로 반영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는데 학교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교과 60에 서류 40입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서류에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사실 서류 100이었는데 올해 추천 전형이 되면서 교과 60, 서류 40으로 사실 서류의 그 반영 어떤 영향력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서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KU 지역균형이 전년도에는 KU 학교 추천 전형이었고 서류 70에 교과 30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폭이 큰 거죠. 서류 70이었는데 이제 교과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2개 등급 합 5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에는 전형 방법도 바뀌었지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네, 저희가 앞에서 고려대나 중대, 시립대가 추천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너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익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 3개 등급 합 7, 자연 3개 등급 합 8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원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전년도의 교과에서는 2개 합 4였는데 올해는 2개 등급 합 5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교과 영역의 반영 요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회, 한국사, 과학이라고 해서 전년도와는 다른
교과 영역의 반영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인데요. 건국대는 KU 자기추천,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 홍익대는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숙명여대는 숙명인재, 그 다음에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되는 걸 저희가 보실 수 있죠. 홍익대는 추천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모두 동일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합 전형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서류형은 학생부만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면접이 11월 27일과 28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비슷한 학교들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국대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2021, 2020, 2년치에 그 충원율,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과 최저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변화폭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이 좀 떨어진 학과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2021, 예, 대입을 치른 아이들부터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같이 성적을 내야 되는, 수학을 자연계열과 같이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또 개정교육 과정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의 하락, 그리고 아이들 합격 성적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공과대와 그다음에 사범대학의 점수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홍익대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이유는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이 됐지만 인원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의 최저도 높다. 그리고 인문계열 최저는 너무 높다. 저희가 앞에서 왜 그 고대의 학업부 수형의 인문계열 수능 최저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학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 뭐냐면 종합전형의 인원이 대부분 줄어들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감소폭을 보이는데 비해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83명에서 542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그 비교과나 아니면 교과에 있어서 아주 조금 사실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집 인원도 선발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에 퍼센트가 올라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체제를 끝까지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전형의 수능 체제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수능 공부가 가장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서울의 중위권 대학이고요. 예, 가장 많은 대학이 소개될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면 2등급 후반대에서 4등급 때까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써야 될까, 어떤 전형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연구해보는 대학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중위권 대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서울과기대의 교과 전형은 이제 저희가 추천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추천 전형만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교과 전형이라고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숭실대는 학생부 우수자, 세종대는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8명으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추천 전형이지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그냥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광운대의 지역균형, 서울과기대 고교 추천이 있고요.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는 세종대와 서울과기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의 전형 방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교과 100이고요.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대 지역균형과 광운대 지역균형을 빼고는 모두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1,862명인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32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룹이 있는 대학이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인문 2기합 5, 자연 2기합 6, 숭실대는 인문 2기합 6, 자연 2기합 7. 이때 영어를 뺀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그 합산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인문 2기합 5, 자연 2기합 6, 서울과기대는 2기합 6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좀 교과목 반영 방법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 학교들이 모두 학년 구분 없이 100으로 반영하기는 하지만 보통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하는 데 비해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서 국영수사과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는 계열별 과목 가중치가 다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사회 15이고요. 경상계열은 수학 35, 영어 35가 됩니다.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15, 수학 35, 영어 25, 사회나 과학 중에 탐구 영역을 25 반영합니다. 이렇게 계열별로 과목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그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이 계열별 성적을 좀 따로 산출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대의 교과성적 우수자 2개년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놓은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경쟁률도 조금 떨어지면서 사실은 내신 성적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내신 성적에서 그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쟁률도 떨어지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정보학부나 법학부, 그다음에 국제통상, 회계학 전공 있는 교과 성적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성적의 추이를 좀 잘 보실 수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숭실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수능 최저 충족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21 수시 입시 결과에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만족 비율이 47%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47%라고 하는 것은 숭실대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가지고 이 세 개 영역 안에서 수능 최저 2기합 6, 2기합 7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족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족률이 떨어지면 내신 성적도 조금 하락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우수자 2개년의 성적을 보면 경쟁률의 하락,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소폭씩 또는 조금 많이 떨어진 학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율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 입시 결과도 보시면 저희가 2019, 2020, 2021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평균과 70% 컷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 성적에 있어서 아이들의 합격 그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구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 내신 등급을 딸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수도 줄었고 경쟁률도 하락하고 또는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의 추이 또는 합격선의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작업이
특히나 교과 전형을 쓰실 때 그리고 추천 전형을 쓰실 때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볼 건데요. 예, 굉장히 재미있게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서울과기대는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네,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요. 2단계 면접 30이 진행이 되고 이 대학들은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국민대는 가장 대표되는 전형이 국민 프론티어인데 또 하나의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로 39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 100인데요. 예, 위에서 이제 제가 표시해 놓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국민 프론티어, SSU 미래인재, 창의인재, 그다음에 광운 참빛 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모두 다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인데 국민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만 서류 100에 전형이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전형은 전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30에 서류 70으로 예, 전형이 이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 방법도 바뀌었고 이제 교과가 없이 그냥 서류로만 진행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실 때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 면접형이라고 아예 구분을 했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국민 프론티어는 면접이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로만 진행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앞에서 저희가 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50이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일수록 사실 학업 역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국민대부터 서울과기대 봐주시면 국민대는 자기 주도성 30, 전공 잠재력 25, 발전 가능성 20, 학업 능력 15, 공동체 의식, 협동 능력 10이라고 해서 각각의 평가 항목의 그 비율들을 적용해 놓았고 자기 주도성과 전공 잠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숭실대는 이제 면접을 30으로 넣었을 때 나머지 70점에서 보자면 활동 역량이 38%입니다. 그러니까 70점 중에 38점이다 라고 하면 절반이 넘는 부분이 활동 역량이기 때문에 숭실대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학생이라면 이런 활동 역량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지원해 볼 수 있고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와 경험이 많은 학생이라면 면접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어떤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을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35, 광운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30, 그리고 인성이 30이죠. 다른 학교와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바로 인성 3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겉으로 보면 앞에서 보셨지만 전형 방법이 동일한 학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활동 역량이 좋아. 아니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되게 좋아. 우리 아이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공동체 의식,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뛰어난 친구라면 광운대의 인성 30을 저희가 좀 강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을 확인해 주시는 작업도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역량이 절반 넘게 서류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SSU 미래인재 전형 전년도 그 결과에서 저희가 보면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경쟁률은 7.72 대 1. 2020 경쟁률은 8.5 대 1, 2021의 경쟁률은 6.6 대 1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경쟁률이 조금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는데 2019의 합격자의 주요 교과 성적은 2.94, 2020은 2.82였고요. 네,
전년도 그 최종 등록자의 주요 교과 성적을 보면 2.9등급이고 예비 순위가 40위까지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은 합격한 학생들의 주요 교과의 평균은 2.9이고 전 교과는 2.99인데요. 네,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수합한 그 자료에 보면 국영수가 3.5등급, 수능은 4위, 1, 2, 5인 학생이 최초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균점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지만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 학부라고 하는 이런 그 전형의 이 학과의 특징에 잘 맞는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제가 아까 송실대는 활동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마도 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융합전공 저희가 좀 살펴보면 학과의 대표 키워드가 융합적 역량을 지닌 창의적 인재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의 인재상 자체가 개방적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합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A, B, C, D에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교 선택 교과목 가이드에 보면 수학,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세계사, 경제, 정보라고 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는 사회문제 탐구, 수학과제 탐구, 진로 영어, 융합과학 같은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융합전공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는 숭실대 융합전공을 꼭 가겠어 라고 하고서 이 학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6개의 대학을 쓰고 그럴 때 학과들도 살짝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공학, 정보보호, 빅데이터, 그다음에 ICT, 그다음에 통일외교 및 개발,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들이 각각 다른 전공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들 중에서 이런 융합전공의 각각의 어떤 내용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정보보호의 강점이 있다면 이 아이는 다른 학교에서는 전자정보공학부나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이 숭실대에서는 융합전공을 쓸 때도 본인이 준비했었던 정보랑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이 전형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SES 인재 전형에서 저희가 입시 결과를 살펴봤더니 전년도에 사실 2021에 지원하려면 2020 입시 결과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불어불문을 지원하는 학생이 합격자가 주요 교과가 3.67, 최종 합격자가 4.38인 걸 보면서 3등급대 후반이어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자, 불어불문은 이제 준비한 학생인데요. 2020의 결과부터 살펴보면서 사실 2021에 합격한 학생인데 2020에 보면 아시겠지만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사실 숭실대는 특목고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많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고 일반기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인데 나는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인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불어랑 연결된 게 있는데 이 불어 불문을 지원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생활기록부 마무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친구인데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따로 자기가 제2외국어로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여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독서나 교과 세트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원을 했었는데 예, 합격을 했습니다. 예,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 프랑스 문화와 언어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그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서 내가 도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3학년 1학기 생기부 마무리 작업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활동 역량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SES 인재 전형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면접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면접의 준비까지 이루어진다면 조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신여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사실 여대들을 이렇게 각각의 그룹으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좀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대를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두 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차별점을 좀 보고자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전형은 이제 저희가 추천 전형인데 전형 방법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고교 추천만 수능 최저가 없고 나머지 전형은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에서 이제 좀 반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2학년의 학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학년 반영 비율이 그냥 100이에요. 근데 성신여대는 30, 40, 30으로 2학년의 비중이 늘어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반영하는 교과도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총 12과목, 상위 3과목을 가지고 총 12과목만 반영하고요. 덕성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교과 100으로 전형 방법이 설계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대부분 적용되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성신여대가 좋을지 아니면 서울여대가 좋을지 계산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신여대 교과 전형 입시 결과이고요.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는 사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경쟁률, 추가 합격 번호, 학생별 평균 점수, 평균 등급, 실질 경쟁률. 그래서 201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020의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년치 또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3년치 입시 결과를 보면서 이 학교의 지원에 어떤 유불리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여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도 2020, 2021 최고 평균 최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기준이기 때문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20, 2021 경쟁률과 그 다음에 등급 평균 그러니까 대학의 환산 점수도 있지만 등급 평균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점수, 계산되어 있는 점수와 비교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종합전형을 보면 종합전형은 비슷한 듯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서류형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덕성여대 덕성인재원 서류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은 이제 모두 다 면접이 있고요. 면접이 있고 그다음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모두 다 특징이 2개의 전형을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라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이 강점이 있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이 되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어떤 선택 사항에 따라서 이 전형들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같은 종합전형이지만 반영하는 평가 항목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20인데요.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40, 학업 역량이 20이라서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사실 학업 역량이 뛰어나냐 아니면 전공적 합성이 뛰어나냐를 가지고도 사실은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이고요. 덕성여대는 발전 역량이 40%나 됩니다. 학업 역량이나 덕성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발전 가능성이 큰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발전 역량이 4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노력해 온 점들, 그다음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점들, 그리고 와서 또 그 아이가 자기를 많이 개발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덕성여대 인재 전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 바로민재 전형 입시 결과이고요. 저희가 그 종합전형에 각각 입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대, 명지대, 상명대, 한성대인데요. 이 학교들의 교과 전형은 추천 인원이 있는 이런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추천 인원이 없이 그냥 교과 전형으로만 이루어지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가톨릭대 지역 균형은 학교당 15명이고요. 명지대는 추천 제한이 없습니다. 상명대는 10명이고 한성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전형 방법은 보통 교과 100인데 명지대는 교과 전형과 사실 교과 면접이라는 전형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교과 면접에서 1단계 5배수 선발 이후에 2단계 면접 30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그 안에 보면 사실 반영과 어떤 비율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좀 변화가 있었던 학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 보았는데 가톨릭대를 보시면 네. 2021에는 국영수 사과에서 2022학년도에 반영 교과가 보시면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와 과학 중에 선택하던 것들이 이제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 모두 다 반영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2021에 인문 계열은 국영수사, 자연 계열은 국영수가 반영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전과목이 반영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과목이 반영된다라고 해서 전년도와는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차이를 확인하신 다음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톨릭대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의대나 간호 그다음에 이제 약학이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간호학과를 인문, 자연 통합 선발한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문 계열에서 간호학과 가려고 할 때 가톨릭대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인데 올해는 인문, 자연을 통합 선발함으로써 사실 인문 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균형에서 각 학교에서 15명을 추천해서 선발하게 될 건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거 그리고 진로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에서 약학과 5명, 의학과 10명이 선발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통합 선발이어서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에서도 수리 논술로만 실시된다는 것이 큰 변경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간호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에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런 비슷한 자료를 사실 경희대 자료로 보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사실 가톨릭대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학생들이 3등급대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물론 1등급대, 2등급대 학생들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이 3등급대에서 4등급 사이에 많이 이제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등록자의 그 교과 전형의 성적을 보면 3등급대와 4등급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충원이 되면서 합격생의 점수가 최초와 최종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등급대 학생들 또는 4등급 초반대 학생들까지라도 사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는 학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지대 교과 전형과 교과 면접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생들이 최종이 파란색이거든요. 최종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3등급을 넘어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인문 그렇고요. 자연기호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3등급 안에서 교과 전형은 해결이 되는 건데 면접 전형을 보면 조금 다른 게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 굉장히 많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교과만으로 반영하는 입시 결과와는 좀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기 때문에 3등급 아래에서도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이냐 교과 면접이 결합되어 있는 전형이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입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면접에 대한 대비 이후에 이렇게 면접이 같이 결합되는 전형을 쓰는 것도 좋은 지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와 명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비교해 볼 건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가장 메인이 되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명지대는 명지 인재 면접과 명지 인재 서류라고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자체가 이원화인데 서류냐 아니면 면접까지 진행하냐인데 보시면 명지대 인재 서류만 서류 100이고요. 가톨릭대 3개의 전형과 명지 인재 면접은 1단계의 서류 100으로 4배수 선발 이후에 2단계의 1단계 성적 70, 면접 3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에서 의대와 약하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명대와 한성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면 좀 방법이 다르죠. 한성대는 서류 100입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3배수 선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이 진행이 되고요. 두 학교 모두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종합전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 볼 건데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35이고요. 학업 역량이 25이지만 사실 발전 가능성도 25나 됩니다. 그다음에 명지대는 명지 인재 면접과 서류형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면접형은 전공 적성과 발전 가능성이 30이고요. 서류형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전공 적성이 30으로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명대는 전공 적성이 30, 그리고 인성 25, 발전 가능성 25이고요. 한성대는 다른 학교와는 조금 평가 항목의 내용이 좀 달라서 지적 탐구력이 30, 계열 적합성이 30, 발전 가능성이 20, 인성과 사회성이 20입니다. 자, 명지 인재 면접인데요. 앞에서 보았던 교과 전형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합격생의 분포를 보실 수가 있죠. 3등급에서 4등급 이하까지도 이렇게 면접 전형,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 면접 전형에서는 3등급대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이 나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연 계열은 4등급 아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 4등급에 학교생활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제가 갈 수 있는 인서울 대학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할 때 아니다. 니네가 우리가 끝까지 면접도 준비하고 서류도 잘 마무리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렇게 3등급대, 4등급대에서 많이 합격할 수 있는 이렇게 명지 인재 면접 그리고 서류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명지 인재 면접 전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들도 사실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심 있는 대학, 전형의 어떤 결과를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해드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사실 온오프라인으로 상담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내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들도 업로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소재대학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학생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대학 그리고 전형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능 이후에도 사실 면접이라든가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고의 기쁨을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